안녕하세요.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전임교수 박창권입니다. 우리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는 체계적인 법학 교육을 통해 법에 관한 전문 지식과 사회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인해 헌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광석 헌법재판연구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헌법의 최고 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과제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정광석 원장님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저술을 통해 헌법, 사회보장법, 한국헌법사의 권위자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현재는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 학문적 이론을 지원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정광석 헌법재판연구원장님의 특강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맡고 있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의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는 전광석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헌법국가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과제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헌정이란 용어는 굉장히 낯익은 용어일 겁니다. 이 정치적 법으로서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 일반적인 정치 과정을 우리가 헌정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헌정이라는 용어는 낯익은 용어일 겁니다. 이 정치적 법으로서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말했을 때의 이 헌정을 말합니다. 정치를 이렇게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헌정이라는 용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마치 헌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좁은 의미의 정치 영역에 한정된다는 오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생활 영역에서 헌법적 가치가 실현되는 헌법의 과정, 또 헌법적 가치의 실현 과정을 주로 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헌정이라는 표현 대신 헌법국가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헌법국가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위상과 과제를 갖느냐 하는 것이 오늘 주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다만 그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헌법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헌법은 다른 실정법과는 달리 규범적 성격이 물론 있지만 정치적 성격이 강한 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서구 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시민 계급의 자유와 평등, 이러한 이념을 공적으로 승인하고 과거를 변혁하는 합의 문서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은 일종의 계약으로서 성격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헌법은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히 계약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가치 혹은 목표로서의 성격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1948년에 우리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48년에 제정된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는 국가 건설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 복지와 같은 헌법의 이념은 미래를 향한 실현 목표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겁니다. 다만 이와 같이 헌법이 미래의 실현 목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띄임에 따라서 헌법의 가치는 그 자체로 실현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을 통해서 실현되는 특징을 갖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지금도 갖고 있는 근로의 권리, 지금은 없어졌지만 1948년에 헌법에 있었던 근로자의 이익 분배 균정권 같은 사회적 기본권들, 그 다음에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경제 질서에 관한 규정들, 이들 규정들은 그 자체가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즉 이러한 헌법적인 이념을 실현하는 국가 작용을 매개로 해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이 목표 구정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은 처음부터 최고 규범으로 구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즉 헌법이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헌법을 기준으로 공권력을 심사하는 제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즉 공권력의 행사가 이때 공권력의 행사에는 물론 입법 작용도 포함됩니다. 그런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이 위반됐을 때 그 공권력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기관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것이 1948년 헌법에는 헌법위원회 제도로 구체화되어 있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1987년에 제정된 헌법에 따르면은 바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실현하는 제도로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한편으로는 최고 규범성이 있고 다른 한편은 미래를 지향하는 목표 규범의 성격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과 관련해서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이 두 개의 관계, 즉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목표 규범성이 대칭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우선 헌법 심사를 할 때 심사의 기준은 헌법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헌법 규범 자체가 목표를 지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바꾸면 명확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기준으로 법률 혹은 공권력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이해하는 인간다운 생활과 우리가 사회 경제적 발전이 더욱 이루어진 미래 인간다운 생활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선 헌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심사의 기준인 헌법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심사의 대상도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법률이 현재 일정한 상태를 규율할 때는 나름대로 그 법률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발전하는 사회 경제를 규율하는 경우에 그 법률 역시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 과정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정치 과정이 헌법이 위반되는가 여부를 그야말로 정치 과정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적 비난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최고 규범성을 실현하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예도 나타납니다.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현실적인 여건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 헌법 제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국가가 실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실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고용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국가 혹은 사회의 전체적인 고용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개인이 근로의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이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 그 경우에 개인의 근로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사회의 고용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헌법의 성격을 기반으로 해서 그럼 헌법 현실과 헌법 의식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되돌아보면은 1948년 이후에 우리 헌법 그리고 헌법에서 규율됐던 정치 현실은 결코 오랜 동안 결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1972년에 제정된 헌법, 우리가 그걸 유신헌법이라고 부르죠. 유신헌법을 되돌아보면 결코 그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헌법이 아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동안 헌법에 대해서 국민이 갖고 있는 의식은 헌법을 개정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러한 욕구였습니다. 그러한 욕구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존의 민주주의를 충실히 담고 있지 못했던 헌법을 부정하고 이제 민주주의를 새로 담은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투쟁, 이것이 헌법하면 연상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었었던 겁니다.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런 생각에는 어떤 이 점이 잠재해 있었냐면 바로 헌법은 최고 규범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형성되고 있었던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헌법을 이해하게 되니까 헌법은 주로 정치적 법으로 이해됐던 겁니다. 헌법이 주로 정치적 법으로 이해됐다는 건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바로 헌법이 정치 영역 이외에 그 밖에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생활 영역들, 그의 경제적 영역, 사회적 영역, 문화적 영역들이 있겠죠. 이전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법이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라는 인식은 크게 발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987년이라는 건 우리 역사에서, 우리 특히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7년을 우리가 민주화의 원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헌법은 1987년에 제정된 것이고 바로 그 1980년 헌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회복이 된 겁니다. 또 민주주의를 실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은 헌법에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헌법을 접하게 되면 그것은 정치적 법이다. 현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지 못한 헌법을 바꿔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런 욕구를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헌법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 부담이 어느 정도 이제는 감소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그 부담이 감소하면서 이제 확대된 것은 헌법이라는 건 민주주의 이외에, 즉 정치적 생활 영역 이외에 다른 우리와 보다 밀접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우리의 법적 권리,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또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구나 라는 의식을 서서히 갖게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제 국민들이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혹은 자기의 권리가 실현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갖게 됐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헌법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법이지만 헌법의 이념이 민주주의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이외에 법치국가 원리 그리고 복지국가 원리를 헌법에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 초반부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헌법이 미래를 지향하여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목표 규범의 성격이 있고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이해가 바로 근로의 권리가 제도화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익분배의 근저권이 이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처음부터 우리 헌법은 경제에 관한 사항을 따로 두어서 경제 질서가 그 자체의 목표라기보다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 수요를 보호하는 목표를 갖는다라는 사회적 함의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1987년 이후에 헌법이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감소가 되면서 지금까지 죽어 있었던 1948년에 이미 규정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죽어 있었던 법치국가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예민한 국민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법치국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법치국가 원리를 통해서 국민들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의 권리인 것이구나. 그리고 참여를 통해서 개인의 법적 권리가 형성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그렇게 형성된 권리라는 건 보호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됐을 경우에는 충실히 권리 구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복지국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규정을 우리 헌법이 두고 있습니다. 이 헌법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1962년 헌법에 우리 헌법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권도 우리 헌법에 편입된 역사는 50년이 넘게 된 겁니다. 그러나 1987년 이전에는 헌법에 대한 관심이 주로 정치, 민주주의 이런 데 편향돼 있었기 때문에 헌법이 처음부터 담고 있었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최저한도의 생활을 못할 경우에 국가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헌법적 가치, 이것이 현실화되지 못했던 겁니다. 또 국민의 의식에 그렇게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식되지도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복지국가적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인식되면서 동시에 어떤 인식도 나타났냐면 이제 복지가 헌법을 매개로서 실현된다면 그 확대되는 복지 과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도 있다라는 의식도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헌법 국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 다음에 헌법이 다른 법률과는 달리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규범적인 특징으로서는 최고 규범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법률과는 달리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헌법에 대한 인식, 헌법의 현실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에 기초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1987년 이후에 우리 헌법에 도입된 헌법재판소는 어떤 위상을 갖는가, 그리고 어떤 과제를 갖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7년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들어오고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은 1988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9년 초에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매우 상징적으로 위헌결정이었습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 국회라는 건 국민의 대표기관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국민이 직접 구성할 수 했다고 볼 수는 없는 헌법재판소가 효력을 상실시키는, 위헌으로 결정해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보고 나서도 사실은 이렇게 헌법에 들어온 헌법재판소가 헌법 규범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활성화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헌법재판 제도가 그랬듯이 그렇게 죽어 있는 법으로 머무러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쉬운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으니까 헌법재판소는 활발하게 기능을 할 것이다. 그래서
헌법 생활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는 반면 과거에 우리 헌법위원회나 대법원이 헌법재판기관으로서 헌법재판을 활발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쌓여진 관습에 따라서 혹은 습관에 따라서 아무리 헌법재판소를 도입하더라도 그 헌법재판소가 활발하게 기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 초기에 이런 예측은 곧 해소가 됐습니다. 그 후에 헌법재판소의 활동을 보면 우리가 당시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활발하게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혹은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아주 중요한 정치 문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분쟁이 종결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왔던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확실치 않았던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어떻게 그렇게 활발해질 수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헌법재판소 문제만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문제만은 아니고 바로 제가 이전 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정치적인 법으로만 헌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나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그 권리가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고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예컨대 공정 경쟁이 침해되고 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이 위태로워진다. 혹은 무슨 이유에서는 직장을 잃어서 임금이 상실되고 나의 능력으로 장기적으로든 혹은 단기적으로든 이 인간다운 최저 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걸 그냥 운명의 문제로 돌리지 아니고 그것이 헌법의 문제로 인식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헌법의 기능이 확대됐기 때문에 확대된 기능에 상응하여 그 각각의 생활 영역에서 나타나는 분쟁 혹은 사회 문제, 이것이 모두 전국적으로는 헌법부적 문제라고 인식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을 들고 헌법재판을 제기하게 됐던 거죠. 헌법재판은 사실은 지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 헌법재판소가 감당하지 하지 못할 만큼 많은 사건, 많은 헌법재판이 제기될 뿐만 아니고 바로 이전에 우리가 봤던 탄핵 문제, 정당 해산 문제, 심지어는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사건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와서 헌법재판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과연 바람직할까? 이런 거는 재판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치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양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모든 문제를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결정에 위임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 과정인가? 즉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치 과정인가? 아니면 이것은 헌법은 이런 문제까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했던 건 아닌 건데 이런 문제는 오히려 정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헌법의 예정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헌법재판소가 발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될 그런 때가 됐던 겁니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모든 공권력은 헌법을 혹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 과제를 갖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유일한 수호자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헌법은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또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이런 이 구도를 가지고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역시 헌법이라는 건 근본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도 헌법이란 문서에 담겨진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떠한 국가기관도 헌법적 가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면 정치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헌법이. 즉 헌법적 가치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일정한 틀을 제공하게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헌법은 국가기관에게 정치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규범으로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아무리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헌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건 아닙니다. 헌법은 많은 문제는 오히려 헌법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에게 결정을 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이런 걸 들어봅시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민 모두의 주목을 받는 선거였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이 선거 참여율도 높았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현재 우리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되어 있는데 이 19세의 선거권 연령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오늘날 교육의 매체가 다양해지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청소년들에 대한 정치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도 19세가 아니고 다시 더 낮춰서 18세를 선거권 연령이 하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직접 결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헌법은 선거권 연령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통해서 결정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선거권 연령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헌법은 열어놓았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국회에서 이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경쟁을 하면서 그 경쟁 속에서 올바른 선거권 연령이 몇 살이냐에 대해서 결정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던 사건, 즉 당시에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선거권 연령이 20세였습니다. 국민의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때 국민이라는 건 청소년이겠죠.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이 위반되지 않느냐라는 헌법재판이 제기됐을 때 바로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건 헌법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은 이 문제를 헌법이 직접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라라는 위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헌법이 갖고 있는 기능, 즉 여러 문제에 대해서 서로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문제이더라도 헌법이 직접 결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정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다양한 정책적 입장이 경쟁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정돼야 된다라고 해서 정치 과정의 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헌법이 정치적 개방성의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적 가치의 실현은 헌법재판소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는 개방적인 정책 과정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그런 입법적인 결정을 통해서 정책적인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헌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적인 타당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행정에 의해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이 제기됐을 때 그 행정이 법률에 위반되는가의 문제, 헌법적인 관련성이 아니고 법률에 위반되는가의 문제는 그건 헌법재판소에 관할 범위는 아닙니다. 그건 법원이 판단해야 될 겁니다. 법원도 그리고 국회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즉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나 재판, 이런 이 방법을 통해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될 겁니다. 어쩌면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가치를 수여하는 유일한 수호자가 아닐 뿐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1차적인 과제는 역시 국가기관 중에서도 국회가 담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가 입법 과정을 통해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사후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진 이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여부를 사후에 교정하는 그런 소박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제 크게 보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즉 헌법재판소 위상과 과제를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면 항상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과연 정치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정말 정치 문제라면 그것은 다양한 가치, 정치적 가치와 또 다양한 정치적인 대안이 경연하는 그런 혹은 경쟁하는 그런 정치 과정에서 결정돼야 하며, 이런 사안을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게 헌법재판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 부담이 결코 바람직한 부담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런 원칙을 고수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이 헌법재판을 청구하는데 그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건 청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건을 접수 못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일단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사건이라면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심판을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넓게 보면 오늘 주제가 헌법국가의 실현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과제인데요. 넓게 보면은 올바른 헌법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좁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재판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운영할 것이냐, 이렇게 적절하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 그리고 헌법상 권한 배분에 대한 국가기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해서 헌법재판에 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정치 문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떠올릴 겁니다. 우리가 시대 역순을 보면 가장 최근에 우리가 닥쳤던 문제는 탄핵 결정일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3, 4년 전에 이 정당 해산 결정이 있었습니다. 정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이 특정한 정당을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됐다는 이유로 해산할 것이냐. 그러나 동시에 여기는 어떤 문제도 숨겨져 있었냐면,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고 나중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지만, 만약에 그 특정 정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에 동시에 그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신분도 상실시키도록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됐던 겁니다.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4년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 우리 참여정부 하에서 이 대한민국의 수도를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법률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수도 이전 결정, 이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정당 해산 결정,
그 다음에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이게 찬반의 논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것이 과연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문제이냐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정치적 문제, 이걸 정치권에서 정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결정하도록 만드는 게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을 때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접수가 됐다면 심리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는 정치 권력이 혹은 정치 과정이 되도록이면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헌법재판은 그 정치 문제와 관계를 살펴봤고 그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헌법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헌법재판은 상당히 큰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이런 헌법적인 판단에 있어서 부담은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확립하고 과제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이제 과제는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는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걸 판단하는 기관이지만 이런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의 효력 또 공권력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해석에 앞서서 심판 대상인 법률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걸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법원에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헌법재판소 역시 법률을 해석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랬을 때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해야 될 법률의 내용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내용을 해석한다든가 법률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전에서 법률을 보지만 우리가 보는 규범 그 자체가 법률이라기보단 그 규범의 해석을 통해서 법률의 내용이 비로소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바로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법률을 이해할 때는 법 규정을 해석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작업뿐만 아니고 특히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의미는 그 법 규정이 포섭되는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체계 특유한 혹은 본질적인 요소가 헌법적인 가치를 갖는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있는 법인 건강보험법이나 국민연금법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건강보험법이나 국민연금법이 헌법심판의 대상이 됐을 때 그 건강보험법이나 국민연금법을 지배하는 법 원칙들을 몇 가지 듭니다. 예컨대 소득 재분배의 원칙이라든가 사회적 연대의 원칙이라든가 또 사회적 조정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소득 재분배라든가 또 사회적 연대의 원칙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회보험법을 지배하는 법률상의 원칙인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것은 헌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법 혹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 법률의 규정을 보면서 아무리 그 법률의 체계적인 이 관찰을 통해서 일정한 원칙이 도출되더라도 그게 헌법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단순히 입법적 결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그건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기준을 삼을 수는 없게 됩니다. 그건 법원의 판단 대상이며 따라서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면 관할 위반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헌법재판을 위해서는 우선 법률을 알아야 되는데 그 법률을 아는 작업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법률의 내용이 확정되면 그 법률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헌법입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석을 통해서 헌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 대상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일반적인 해석 원칙에 따라서 헌법을 해석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헌법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헌법 제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 출판의 자유가 침해됐다라는 소송이 제기되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언론이 과연 뭐냐, 언론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컨대 이런 이 사건이 접수가 된다면 즉 상업 광고에 대한 검열이 허용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면 상업 광고도 그것이 언론에 포섭되는 것이냐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그 헌법 즉 헌법 심판의 기준인 헌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닐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헌법을 이해한다라는 의미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이미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고 규범력을 갖는 법으로서 한 사회를 장기적으로 지배하는 가치, 규범으로서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규범이 장기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신축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헌법 규정이 사회의 가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헌법이 변화하는 사회의 가치를 수용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나오는 방법은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규정의 개념을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고 그 개념을 신축성 있게 형성하는 그런 과제도 갖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헌법 이해에 반영해야 될 과제를 갖는다 하는 겁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이 장애에 대한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신체 장애자가 보호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950년대, 60년대 우리가 이해했던 장애,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이해했던 장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장애의 개념이 같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애의 개념 혹은 장애의 이해를 보면은 의학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적인 이해까지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애라는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이제 헌법재판소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변화를 수용해서 그 수용된 기반 위에서 지속해서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해나가야 된다. 진화시켜 해나가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해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또 인간다운 최저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아마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규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2년 헌법에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 아마 1962년 헌법의 인간다운 최저 생활이라는 용어, 헌법 규정을 보는 사람 한때는 어떤 이 관념이 먼저 떠오를 거냐면 그래도 인간다운 최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의 최저한 정도는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다운 최저 생활이라는 개념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결코 거기에 머무르진 않습니다. 의식주와 같은 물리적인 최저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보호해야 될 뿐만 아니고 국민이 누구든지 사회에 참여를 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격 실현의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즉 참여의 사고가 이제 인간다운 최저생활 보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잡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핵심적인 요소로 이해할 것인지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런 발전 단계에 있지는 않은 것인지 면밀하게 헌법재판소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검토가 그리고 결정이 너무 지체되면 헌법은 국민이 더 이상 기본법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런 위신의 추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역시 규정되는 남녀평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는 않지만 지난 세기만 해도 남녀 간에 혼인을 해서 혼인 생활 중에 기능의 분담은 대체로 남자는 소득 활동을 밖에 나가서 소득 활동을 하고 여성은 가사 활동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사 활동이라는 건 그 자체로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해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남녀 평등의 관념에 비춰보면 더 이상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도 소득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그 여성이 가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이 줄어든다. 소득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가사 활동을 시장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현실이 나타난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소득 활동과 가사 활동이 이게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가사 활동과 소득 활동은 남녀 평등의 시각에서 보면은 같은 헌법적인 가치를 갖게 됐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 행복 추구권 이런 것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행복이란 과연 뭔가? 이것도 굉장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국민들의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이게 어떤 계기로 해서 이해가 달라지고 정말 이해가 달라졌느냐, 달라졌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가, 이 문제는 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효력이 있었지만 몇 년 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게 되지 않은 간통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통행위가 성적 도덕에 위반되고 부부간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런 이 관념만이 지배했지만 이제 헌법을 통해서 모든 개인은 성적인 생활에서 자기 결정 능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새로운 관념이 도입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헌법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 바로 간통죄는 거기에 위반되기 때문에 헌법이 위반된다라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한 거고, 바로 이런 결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법재판소는 무려 4번의 합헌은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와서 비로소 위헌 결정을 하고, 이런 위헌 결정을 하기까지는 근 4반세기,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의 세월이 걸렸던 겁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작업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바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 사회의 사실 변화를 헌법 규모에 편입시켜야 되고, 그렇게 편입시켰을 때 비로소 헌법이 규범력을 잊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는 어떤 역할도 해냈냐면 사회의 변화 또 개인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을 때 그런 기본권이, 그랬을 때 헌법재판소는 심지어는 새로운 기본권을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본권을 창설하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결정을 통해서 우리 헌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개인 생활을 위해서 개인의 헌법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개의 기본권을 도출해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리고 알 권리, 생명권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도출한 기본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위상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은 이런 겁니다. 국가기관은, 우리가 대표적인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합니다. 국민이 보통 선거, 평등 선거, 그다음에 비밀 선거, 직접 선거, 이런 또 자유선거의 원칙, 이런 것이 적용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그렇게 대표를 선출하고 또 대통령 역시 국민이 직접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 이익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제정되는 것이 법률입니다. 여기서 제기된 질문은 이러한 법률을 과연 국민에 의해서 직접 구성되지 않은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또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국민에 의해서 직접 구성되지 않은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하는 것, 이게 과연 정당한가 하는 문제는 늘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즉 헌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직접 그 구성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이 강력한 국회 또 대통령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이 그게 가능하냐 혹은 바람직하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헌법 자체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입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이런 권한을 갖는다 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인 결정이었던 겁니다. 국민의 의지에 따라서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서 비록 헌법재판소가 국민에 의해서 직접 구성된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그 헌법재판소가 국민에 의해서 구성된 국회의 의지, 의사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경우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이 다수의 횡포, 이것이 배제될 수 있다. 그랬을 때만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다. 이 결정을 국민이 스스로가 한 것입니다. 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와 같이 헌법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 즉 국가 공권력, 입법 작용을 포함해서 국가 공권력이 헌법이 위반됐을 때 그 국가 공권력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기관을 창설해 두고 있는 겁니다. 다만 기관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재판소 제도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예컨대 미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는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하게 됩니다. 즉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이 위반되는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프랑스 같은 나라는 헌법위원회라는 게 창설돼 갖고 그 헌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헌법위원회 제도는 우리 헌법의 역사에서 보면은 1948년 헌법, 그리고 1972년 헌법, 또 1980년 헌법에서 헌법위원회 제도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관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법이 위반되는 공권력의 비난을 가하는 제도는 어느 나라나 갖고 있다. 혹은 어느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대부분의 국가는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냐? 헌법재판소의 취약한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가 이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역시 헌법이라는 것은 제도의 문제이고 또 그 제도 속에서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인 국회나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승인도 하고 비난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헌법이라는 건 모든 국민이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제도적으로 정당성이 있다. 헌법에 그런 권한이 부여된 것 아니냐. 이것만 갖고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헌법의식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설득력이 있구나. 타당하구나. 이런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게끔 헌법재판소가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활동한다는 거는 우리가 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또 최초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헌법의 정치적 법률의 성격과 관련해서 보면은 헌법은 물론 기본적으로 정치적 법의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법인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이 어느 정도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은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헌법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보면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치적 기능,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치적 기능이라는 건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편으로는 정치적 안정성을 부여해야 되고 가치를 명확히 제시해서 그 가치를 누구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개방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활발한 정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틀을 열어내야 됩니다. 바로 헌법이 이렇게 헌법에 예정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보면은 헌법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설득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법보다도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 일반 법을 다루는 일반 법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헌법이라는 건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 법이고 그 법을 다루는 헌법재판도 정치적 성격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이외의 국가기관, 헌법재판소 이외의 인적 집단과 끊임없는 의사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이르는 단계에서 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후에도 학계와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받고 그 점검의 결과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에게도 접근해서 국민들과도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 그래서 쉽지 않은 이런 헌법적 논의를 쉽게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설득력을 제공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부여된 위상에 맞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과제를 충실하게 실현해가는 가장 중요한 간단하고도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뤄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